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국을 떠올릴 때 그 풍부한 문화유산, 음식, 그리고 예의 바르고 강한 예절의식으로 잘 알려진 한국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한국을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한 곳으로 인식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은 여성에게 안전한 곳일까요? 한국에 사는 여성들로부터 대낮에 자주 발생하는 성추행 경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는 일본의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초점이 되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사회의 모습 뒤에는 항상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 어두운 면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충격적인 수준이며 한국이 특히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성에게 항상 안전한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강렬한 경고입니다. BBC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성범죄는 만연하지만 피해자들은 수치심을 두려워해 자신의 증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립니다. 결국 성폭행이 신화라는 믿음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폭행 비디오의 성적 대상화와 패티시즘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성폭행은 개인의 집과 같은 사적인 장소부터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까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종종 치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혼잡한 대중교통 환경을 악용해 여성들을 추행하는 남성들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배경 설명은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다룰 사건의 토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학생들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겨운 한국 대학교 동아리, 슈퍼프리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학교 동아리,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대학교 동아리에 익숙할 것입니다. 각 대학교에는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그 이상의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은 과외 활동이거나 학생들이 취미에 몰두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성폭행 동아리의 존재를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그런 동아리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동아리에 가입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교육기관에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는 이런 동아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동아리가 여성들을 속여 남성 회원들에게 제물로 바친다고 공개적으로 광고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모임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동아리 내 여성 회원이나 심지어 낯선 여성을 노립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씩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약물에 취해지고 집단 성폭행이라는 역겨운 범죄에 노출됩니다. 슈퍼프리 사건, 슈퍼프리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982년에 와사 대학에서 처음 시작된 이 동아리는 원래 단순한 사교 모임 동아리였습니다. 와사 대학은 여러 장관과 기업 CEO를 배출한 명문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명성은 곧 오염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았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슈퍼프리 동아리가 성폭행 동아리로 활동한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위한 정상적인 모임이었을지 모르지만 한 학생이 동아리 주최자가 되면서 급격히 변질되었습니다. 와다 시니치는 1995년 2학년 학생이었을 때 이 동아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슈퍼프리는 다른 어떤 동아리와도 다른 악명 높은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와다 시니치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93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려 했지만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와사 대학 입학시험에 도전했고 합격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슈퍼프리 동아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파티에서 여성들과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누가 이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와다는 이 동아리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결국 주최자가 되었습니다. 슈퍼프리는 한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동아리들과 연합하여 공동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서울 강남 지역의 클럽에서 자주 열리는 레이브 파티였습니다. 와다는 범죄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동아리 회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열정적인 신입생에게만 티켓을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대학 동아리처럼 보였지만 슈퍼프리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와사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의 다른 명문 대학들에서도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5개 지부, 30명의 직원,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 사무실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포한 티켓은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와다는 연간 약 1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들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여성이었습니다. 슈퍼프리는 특히 덜 명문인 대학의 젊은 학생들과 여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취약했고 파티에 참석하면 고급 서울 라이프 스타일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수사관 타오는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 외 지역의 대학에 다니지 않는 여성들이 레이브 파티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형적인 서울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한다고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성폭행에 동의했고 슈퍼프리 회원들과 연인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항상 같았습니다. 모든 손님과 회원들이 클럽에서 레이브 파티를 위해 모이고 특정 여성들을 취하게 만든 뒤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여성들은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술을 마시도록 부추겨졌습니다. 그런 다음 화장실로 끌려가 슈퍼프리 회원들이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이 집단 성폭행은 와다 자신이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와다가 만든 피라미드 구조에서 그는 집단 성폭행을 회원들 간의 연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와다는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은 진정한 회원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의 말을 논리적 사고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이 조직적인 범죄는 클럽 화장실뿐만 아니라 골목길, 계단, 호텔, 심지어 와다나 회원의 집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가장 취약하고 매력적인 여성을 목표로 삼아 그들의 음료에 90%에 가까운 고농도 보드카를 섞거나 약물이 없으면 마약을 사용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종종 회원들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성폭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전술은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키시모토라는 회원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협조하게 만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경찰의 레이더를 피해 운영했습니다. 약 100명의 여성이 슈퍼프리 회원들에게 성폭행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50명의 남성이 이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으며 범죄 빈도는 회원마다 달랐습니다. 일부는 한두 번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최대 15번까지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들 2001년 12월 19일 와다와 다른 2명의 슈퍼프리 회원은 와다의 집에서 19세 여대생을 성폭행했습니다. 2003년 4월 와다와 12명의 회원은 강남 빌딩 근처에서 18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와다의 집으로 데려가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3년 5월 18일 와다와 4명의 회원은 같은 강남 지역에서 20세 여대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세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와다와 13명의 회원만 이 3건의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여성이 용기 내어 비슷한 신고를 했지만 그들은 신고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체포된 이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믿었고 협박이나 보복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와다는 14년 징역을 선고받았고 다른 이들은 28개월에서 10년까지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와다의 형량이 최대가 아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3건의 신고에 관련된 피해자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이들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히 항소를 시도했습니다. 와다는 2003년에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05년 6월 이를 기각하고 원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와다와 다른 이들은 대법원에 항소를 시도했지만 같은 해 11월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와다는 2077년에 공식적으로 형이 끝났지만 그보다 일찍 가석방되어 현재 부산에 거주하며 이름과 주소를 바꿨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성폭행법 개정을 촉발했고 집단 성폭행 처벌법이 형법에 추가되었습니다. 강도의 최소 형량이 5년인 반면 성폭행은 2년에 불과했던 형량의 불균형은 법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재산을 더 중시한다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내각수석이었던 야스 후쿠다는 2003년 6월 이 사건에 대해 기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여성들은 나를 건드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성들이 표범 같기 때문에 여성의 잘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병든 마음을 가져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후쿠다는 그 발언이 왜곡되었다며 성폭행을 옹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한국의 일부 남성들이 성과 성폭행을 보는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90년대에 제작된 레이프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침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모토를 가진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는 고객을 위해 고등학생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복수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오늘날에도 일부 남성들에게 여전히 즐겨지고 있습니다. 한 만화 수집가는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일본 남성들이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고 과거에는 특히 여성에 대해 지배적이라고 느꼈지만 전후 시기에는 패배감과 불명예를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극단적으로 이를 모방하며 권력을 되찾으려 합니다. 이로 인해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한국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은 여전히 법체계 내에서 논쟁의 주제입니다. 형법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성차별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만연합니다. 2014년 신촌거리에서 수십 명의 여학생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스커트가 허벅지까지 올라간 채 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일부는 실신한 상태로 의심스러운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음료에 근육 이완제나 약물을 넣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여자대학교 테니스 동아리 학생들이었으며 그날 오전에 마이대학 테니스 동아리 남학생들과 경기를 했습니다. 마이대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깊이 공감하며 성폭행 피해자들의 회복과 다른 여성들의 안전을 기원할 뿐입니다. 모두 안전하게 지내세요. 늘 그렇듯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